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는 매우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죠. 그래도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이죠. 불법약 치료 재활 예산만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2020년 기준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9만 3천 명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18세부터 45세의 사망 원인 1위는 다름 아닌 펜타닐이죠. 펜타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진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혹은 저희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접하셨다면 아실 테죠. 미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1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나왔죠. 1973년에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을 창설한 것도 닉슨 대통령이고요. 닉슨은 1969년 7월 의회 특별 연설에서부터 미국 내 마약 실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닉슨은 당시 연설에서 1960년부터 1967년 사이에 마약이 연루된 청소년 범죄 혹은 조직 범죄의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보이며 마약 남용이 심각한 국가적 위협 수준이라고 주장했죠. 닉슨의 걱정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불법약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 배경에는 카운터컬처, 즉 반문화가 존재하죠. 반문화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로서 대항문화라고도 불립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카운터컬처가 황금기를 맞이한 시대이기도 하죠. 미국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획일적인 가치관과 도덕 보수성을 거부하고 기존 질서의 억압에 냉소하며 주류 문화 관습과 정반대되는 문화 공동체 개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히피 문화, 동성애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입니다. 뭐 다 듣기에는 좋지만 카운터컬처에 속한 100명 중 신념을 갖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 다였죠. 대부분은 놀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컬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탈이자 즐길거리였거든요. 일탈을 일삼던 젊은 층들, 특히 히피들은 마리화나를 즐겨 피웠습니다. 이들에게 마리화나란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었죠. 물론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 약들이 활개쳤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기성세대들은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자신들에 비해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란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관습과 가치관을 통째로 부정하며 거리에서 약에 취해 있으니까요. 히피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까지 약을 하기 시작했고 공급도 쉬워지면서 약은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기성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죠.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는 사실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은 교착 상태였고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닉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징집 대상인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반전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닉슨이 생각해낸 방안이 여론의 초점을 베트남전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닉슨의 손에는 닉슨이 당시 다른 어떤 마약보다도 마리화나 퇴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1970년 초반 닉슨은 마리화나 및 약물 남용 전국위원회를 설치하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지낸 레이먼드 쉐이퍼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쉐이퍼에게 마리화나의 위해성과 폭력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했죠. 닉슨은 마리화나가 위해성과 폭력성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조사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닉슨 행정부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도 허가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1등급으로 분류해버리죠. 마리화나 소지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닉슨의 목적은 마리화나를 나쁘고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젊은 층들에게 위험하고 철없는 약쟁이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내는 의견들, 특히 반전 여론을 위험하고 철없는 약쟁이들이 하는 헛소리로 취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닉슨은 오래 못 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하게 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베트남전도 끝이 났습니다. 이 무렵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도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했죠.
했죠. 그렇다고 마약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닉슨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유지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갔거든요. 마약과의 전쟁을 가장 심화시켰던 그리고 실패로 몰고 간 대통령 중 한 명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약 8년 동안 21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대대적인 마약 퇴치 정책을 펼쳤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숱한 유명 인사들이 합세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마약 퇴치 캠페인 홍보에 참여했죠. 레이건의 마약 전쟁과 비교하면 닉슨의 마약 전쟁은 온건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레이건은 금지 약물 사용자들의 치료나 재활 정책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통제에 초점을 뒀거든요. 미국의 국가마약 통제 정책국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약 예산의 57%에서 58%가 치료 예방에 투자됐는데 레이건 행정부 첫 해에 이 예산을 28%로 확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30% 언저리를 맴돌게 되었죠.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에 의회를 통과한 10개가 넘는 마약법들은 죄다 처벌을 강화한 법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나라를 마약 공급 국가로 규정하고 공급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단속 정책을 발표하죠. 마약 생산지에 군대를 동원해 재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원천 봉쇄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지만 미국은 힘을 합쳐 강행했죠. 1986년에는 마약 남용 금지법을 발표하며 마약 단속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이 타국 영토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은 그다지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딱 잘라 말하면 실패였죠. 금지 약물 사용자의 수나 범죄가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등장한 합성 마약 크랙 코카인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코카인은 비싼 가격 탓에 상류층 백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크랙이라는 마약이 등장하죠. 크랙은 코카인과 비슷한 환각 효과를 가졌지만 훨씬 싼 가격 덕분에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약 퇴치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에는 문제가 많았죠. 불합리하고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었거든요. 마약 퇴치법은 5g의 크랙 코카인 소지자는 감형 없이 최소 5년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코카인의 경우에는 500g을 소지했을 경우에 최소 5년형을 받도록 규정했죠. 같은 불법 약물 중독자라고 해도 마약 소지 법률 위반으로 수감될 확률은 크랙 코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마약 퇴치법은 소지자들을 줄이는 게 아닌 가난한 흑인들을 대량으로 투옥하는 현상을 만들었죠. 비폭력 흑인 전과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기준 20세부터 29세 사이의 흑인 남성 4명 중 1명이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었을 정도이죠. 이때 만들어진 사법 체계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44.7%가 마약 관련 혐의자이죠. 덕분에 현재 미국은 수감자 대국 거대한 감옥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감자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505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나쁜 놈들 교도소에 다 잡아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죠. 감옥에 사람이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감자를 수감하는데 드는 비용, 사회로 나온 전과자가 재활하도록 돕는 데 드는 비용,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회 부담으로 돌아오니까요.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한번 전과자가 된 인물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 높은 확률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레이건 정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미국 중앙정보국이 적성국인 이란에 무기를 몰래 수출한 대금으로 니카라과 우익 반구 콘트라를 지원하기 위해 코카인을 밀반입한 사실이 발각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79년 니카라과에서는 민중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성향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우익 독재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연달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 시기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은 이란에게 탄약 미사일 등의 무기 부품을 판매할 테니 잡고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하죠. 조건을 받아들인 이란은 수천 톤의 무기를 사들이며 약속대로 인질들을 석방했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이때 이란으로부터 얻어낸 무기 판매 대금을 우익반군 콘트라를 비밀리에 불법 지원하는 데 사용했죠. 이 과정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담당했는데 CIA는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면서 콘트라 반군이 현지 코카인 재배 농가들에게 세금격으로 거둔 코카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신 팔아주었다는 말이죠. CIA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한 뒤 이를 팔아 생긴 수익으로 중앙정보국 중남미 지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온갖 강경책을 펼쳤지만 뒤에서는 CIA를 통해 마약을 미국에 밀수하여 중남미 국가의 친미 세력을 지원한 것이죠. 이후 1992년 연말에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이 협정으로 멕시코 농업과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자연스레 멕시코의 빈곤층과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죠. 미국에도 더 많은 마약이 손쉽게 유입되고 마약 관련 범죄가 미국 내에 더욱 만연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강력하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부시죠. 부시는 당시 멕시코의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과 메리다 협정을 맺고 3년간 안보 협력을 위해 멕시코에 14억 달러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가 합동하여 벌인 마약과의 전쟁도 실패했죠. 거기다 21세기에 들어서 앞에서 나온 펜타닐을 포함해 온갖 진통제들까지 전쟁에 합세했습니다. 끝없는 미국 행정부의 삽질, 더 값싸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시에 강해지는 약들, 이미 포화 상태인 교도소, 그리고 이 교도소로 인한 세금 낭비, 교도소에 갔다 온 인원들의 사회 부적응과 범죄의 재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과잉 투자한 결과 너무 비대해진 경찰 조직, 가난한 이민자들의 합세까지, 이게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쟁의 결과입니다. 2023년 2월 뉴욕타임즈에는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의 요지는 미국의 마약 정책이 잘못되었고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법을 바꿔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활치료와 예방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 비슷한 정책으로 마약 사범들의 형량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했던 포르투갈은 2001년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마약 소비를 처벌하는 것보다 재활치료와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포르투갈의 약물 관련 사망률은 EU 평균보다 5배나 낮고 미국의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죠. 개인적으로는 판매자, 공급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해 공급을 차단하고 사용자에게도 물론 처벌은 해야겠지만 처벌과 함께 치료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지 않나 싶네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과연 미국은 정책을 바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